직업환경의학회 화요일 온천 포럼 강사님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규용 박사님 모셨고요. 저희 학회원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그랬던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기전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오늘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화면 공유 권한은 드렸고요, 교수님. 네, 박사님 네,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알겠습니다. 시간 정도 이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된다고요?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이내가 될 것 같고요. 뭐 한 네, 50분 네, 정도 발표해 주시면 저희가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추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기웅입니다. 지금 제가 공유한 화면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연구이고요.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기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흡입독성이고요. 흡입독성 연구 분야이고, 주로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흡입독성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식이나 폐섬유화증, 또 COPD 등의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연구를 계속 수행해 왔고요. 독성학회, 그다음에 에어로졸 학회 뭐 이런 데에서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처음 인지가 됐죠. 2011년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그 이른 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한 4월 뭐 이때쯤에 주로 주산기 산모들의 환자들이 많이 내원을 했고요. 이때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중증 환자 치료를 수행했는데 여러 가지 치료에 불응하는 이제 그런 환자 사례들을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질병관리본부에 이 병원에서 신고를 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관련된 역학 연구를 이제 쭉 수행을 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이제 현재도 끝나지 않았고요. 2011년도부터 지금이 2023년도니까 뭐 인지된 이후로 거의 한 22년이 아니죠. 12년이 이제 넘었죠. 그런데 현재 이제 환경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피해자와 관련된 그런 추적 연구들을 계속 수행함과 동시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독성 보건센터를 운영을 해서 현재 3개 센터가 운영 중이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 연구소도 1개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연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수는 뭐 한 5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연구 보고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2020년 8월 달 기준으로 뭐 사망자 수만 1,600명에 달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피해를 남겼는데 그 노출된 사람 수가 500만 명에 이르고 그 이후에 수행된 그 전국민 심평원 데이터죠. 심평원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쭉 했더니 그 호흡기와 관련된 당시에 보고된 이제 HDLI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렁 인저리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호흡기 질환 그리고 뭐 결핵 같은 감염병 질환 그리고 뭐 태아 소아 피해 심지어는 이제 뇌와 관련된 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역과 관련된 질환 최근에는 이제 암과 관련된 그런 연구까지도 관련 있을 것 같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로 그 호흡기와 관련된 중증 폐손상과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를 이제 임신 동물에게 노출을 해서 태아에게 미치는 피해 그리고 얘를 이제 출산시켜서 2세대 후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런 쪽의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결과는 임신 기간 동안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그 산자의 뭐 심장이나 뇌에 굉장히 많은 그런 유전자의 발현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태반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폐의 손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스토리카라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에 이제 뭐 그때 처음에 이 그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이제 8케이스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잘 병명을 모르는 그런 폐손상 환자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내원을 했고요. 그리고 주로 주산기 산모들한테 이게 발병을 했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KCDC에 이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해서 당시에 보면 이제 방사선 소견에 의하면 그 GGO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바이옵시 소견으로서는 그 디스트럭티브 브론키올라이티스나 또 섬유와 관련된 그런 변화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감염 질환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역학 연구에서 이 피해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서로 이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역학 연구 결과를 이제 당시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이제 저희 연구소가 가습기 살균제를 동물에게 흡입시켰을 때 이 환자한테 나타났던 그런 병증이 재현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연구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시중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이렇게 쭉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실명을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옥시삭삭, 가습기 메이트 뭐 등등 뭐 그다음에 세퓨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아요. 한 7, 8가지 종류의 그 주요 성분을 갖는 그런 가습기 살균제들이 판매되고 있었고요. 그중에 이제 1등 제품은 PHMG 포스페이트를 주 살균 물질로 하는 그런 이제 가습기 살균제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고요. 뭐 옥시삭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때 제가 제 큰애하고 둘째를 2008년도에 큰애, 2010년도에 둘째를 이렇게 낳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혁신적인 혁명과도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다. 이거를 쓰면은 이제 어차피 겨울철에 애들한테 그 방 안에 습도 컨트롤을 위해서 가습기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물때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이게 뭐 곰팡이나 뭐 이끼 뭐 이런 게 끼죠. 이제 이거를 제거해주는 그냥 단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넣기만 해도 그것이 제거가 되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 제품을 마치 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홍보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게을러서 그랬는지 이 어, 마트에 가서 이거를 사지를 않았어요. 저는 쓰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이 연구를 쭉 진행하면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그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있는 동료 과학자들이 자기도 썼다, 뭐 자기도 열심히 썼는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감기를 잘 앓았는데 그것 때문인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중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PHMG 포스페이트라는 주성분을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1등 제품이었고 이 CMIT, MIT라는 화학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 이제 넘버 2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마이너했어요. 뭐 사용 빈도가 전체 그 사용자 중에서 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제 PGH라는 물질도 있었어요. 이제 PGH는 똑같이 PHMG와 마찬가지로 구아니딘 계열의 그런 살균 물질이고 그 PGH는 이제 지금 생산이 안 되고 그렇지만은 사용자가 굉장히 적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PGH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숫자가 적지만 그렇지만 이제 피해 중증도로 보면 제일 큰 그런 제품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알코올을 집어넣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라고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은나노 어떤 구체 형태의 그런 구형 구조물을 만들고 그 표면에다가
은나노 코팅을 해서 뭐 은이 비싸니까 뭐 많이는 안 들어갔겠죠. 일부 은나노가 들어간 성분들을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뭐 고체형 가습기 살균제다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은 PHMG와 CMIT, MIT, PGH 이 세 가지의 성분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이제 그 KCDC 역학조사 그때 회의에 역학조사위원회 회의 때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PHMG나 CMIT, MIT가 전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료 물질이 한 20% 정도 되는, 그러니까 PHMG 20% 정도 되는 그런 원료 물질을 다시 이제 뭐 1% 또는 뭐 1.5%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전체 물이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향을 내기 위한 향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성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주성분이 뭐 가습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노출돼서 이런 손상을 입혔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죠. 의심을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가습기에 이 가습기 살균제를 넣고 운전을 할 때 이제 가습기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할 때 공기 중에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언가가 공기 중으로 뿌려지는지 이제 그게 의심이 됐어요. 가습기를 이렇게 원래 가습기를 틀면은 가습기라는 거는 물을 공기 중에 물방울을 이제 뿌리는 거죠. 이 물방울은 뭐 굉장히 증발을 빨리 하는 그런 용매죠. 물방울이 얼마나 빨리 증발하냐면은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물방울이 공기 중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면 얘는 뭐 10ms면은 이제 금방 수증기로 다 증발을 해요. 10ms면은 이제 얼마나 빠른 시간이냐면 100분의 1초죠. 눈 깜빡할 새보다도 더 짧은 그런 타임 스케일 동안에 물방울이 이제 증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습기를 공기 중에 이렇게 뿌리면은 전부 다 수증기로 변화하고 뭐 공기 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했죠. 그래서 실제로 가습기 안에다가 이 가습기 살균제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희들이 그 흡입독성 실험에 사용하는 전신 노출 챔버 안에 가습기를 가동을 시키고 실제로 공기 중에 어떤 것들이 형성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만들어지면은 그리고 그게 이제 흡입될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 결과인데요. 그 가로축은 입자의 크기예요. 입자의 이제 직경이고요. 세로축이 그거에 이제 얼마나 많은지 개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대표 크기가 100나노보다 작은 그런 입자들이 뭐 10의 5승계, 6승계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원래 이 가습기 살균제는 한 200분의 1로 희석해서 쓰는 건데 이제 오른쪽이 200분의 1로 희석해서 저희 가습기를 뿌린 거고요. 가습기를 운전한 거고 왼쪽은 그거를 10배 농축시켜서 농축을 시킨 게 아니죠. 한 20배만 희석시킨 거죠. 이제 그거를 공기 중에 뿌렸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많이 희석을 시키면 시킬수록 10나노에서 한 60나노, 70나노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입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10나노에서 한 60나노 정도 되는 그런 입자는 사람한테 흡입됐을 때 알베올라 영역에 흡입된 분율의 거의 40에서 50%에 가까운 양이 이제 침착될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예측 모델을 가지고 저희 MPPD 모델 같은 걸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10에서 한 6, 70나노 정도 되는 그런 입자들은 알베올라 영역에 들어간 것의 한 50%가 침착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예측 모델에 따라서 야 이게 흡입이 될 수 있는 크기이고 그다음에 흡입된 상태에서 알베올라 영역에 굉장히 침착이 많은 형태의 그런 입자들이 노출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샘플링해서 전자미경을 이제 찍어봤어요. 전자미경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이제 필터예요. 포집한 필터이고요. 원래 필터는 이제 이런 실 같은 것들이 이제 얼기설기 설켜 있는 거죠. 거기 표면에 보시면은 어떤 덩어리, 그러니까 입자가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많이 표면에 붙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크기가 사람한테 흡입돼서 폐포형에 잘 침착될 수 있는 크기, 그리고 우리 육안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아까 그 모델인데 한 10나노에서 60나노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분율이 그 알베올라 영역에 침착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여기에 보이는 모델은 이제 G 모델이고요. 사람 MPPT 모델인 경우에는 거의 50%까지도 침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고요. 그러면 이 가습기 살균제 이 제품을 이제 동물의 호흡기 안에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이제 흡입 노출을 시키는 거죠. 호흡기 노출을 시켰을 때 호흡기 안에서 어떤 손상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기관 내 점정 노출 장치예요. 그 기관 트라키아죠. 트라키아에다가 인튜베이션을 시키고요. 저희들은 이제 시린지 펌프를 마운트 시킨 형태의 투여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치의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보이시는 그 시린지를 통해서 시린지 펌프가 동작을 해서 굉장히 천천히, 저희들은 한 3초에 50 마이크로리터를 천천히 흘려넣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2, 3초 내에 50 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가면 동물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는 상태에서 기관 내에 점적된 그런 시험물질 액체가 흡입이 되어서 이 호흡기 내에 이제 분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실험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이 그룹 3라는 게 이제 그 세퓨라는 제품이었고요. 그룹 1이라는 것이 옥시삭삭이고 그룹 2가 가습기 메이트였는데, 이 여러 그룹에서 임상 증상, 그러니까 호흡곤란 증상과 불규칙 호흡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부검할 때 렁의 모습을 보니까 뭐 색깔이 뭐 울긋불긋하게 어떤 변화가 확실히 감지가 되었고, 그리고 히스토패설러지에서 또 염증성 소견들이 관찰이 되었고, 주로 그 뭐 뉴트로필이나 또는 알베올라 매크로페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침착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히스토패설러지 사진이고요. 그 왼쪽이 컨트롤, 오른쪽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노출했던 그런 것이고요. 그 MT 스테이닝이 이제 트라이크롬 스테이닝인데 파이브로스를 염색하는 그런 건데요. 이 폐 실질 부위에 이 MT 스테이닝, 파란색 스테이닝이 잘 되는 걸로 봐서 이 섬유소의 그 현격한 그런 증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실제로 사람한테 흡입될 수 있는 형태의 입자들이 발생하고 이 제품을 동물에게 호흡기 익스포저를 했을 때 이 렁에서 어떤 병변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동물에게 이놀레이션 익스포저를 했을 때 사람한테서 나타났던 그런 병변이 재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동물 흡입 독성 실험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전신 노출 챔버에 저희들이 그 가습기 살균제가 공기 중으로 물방울을 이제 스프레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과 유사한 그 미스트 제너레이터라는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이제 스프레이 시키고, 스프레이된 물방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증발한다고 했고요. 물방울은 증발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들은 증발하지 않고 공기 중에 아까도 보셨던 그런 입자들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흡입되게끔 이렇게 장치를 저희들이 셋업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맨 왼쪽부터 이제 이게 제너레이션 장치들이고요. 그 전신 노출 챔버에 익스포저를 한 후에 얼마만큼의 농도로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은 이제 4주 만에 그 세크리파이스하는 그런 애니멀 그룹이 있었고요. 13주 후에 세크리파이스하는 그런 애니멀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요. 익스포저 농도는 저희들이 독성 영향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농도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하였고요. 사실은 이제 PHMG 같은 경우에는 흡입 독성 데이터가 없었는데 바이구아니딘이라는 그런 살균제가 이미 흡입 독성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흡입 독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도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가습기 메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출되는 농도보다 한 20배 정도 이렇게 높은 그런 농도를 설정을 해서 저희 실험을 했습니다. 증상 관찰할 때에 동물들한테서 불규칙 호흡들이 많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이 이제 익스포즈된 그룹에서 여위어가고, 그리고 그 어떤 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익스포저 그룹에서는 동물들이 제대로 거동을 못하고 엎드려서 이게 벌벌 기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관찰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그 irregular respiration 증상들을 관찰한 후에 동물의 호흡수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정상 동물인 경우에는 약 60에서 80회 정도 분당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이 T1 그룹이 옥시 싹싹이고요. T3 그룹이 세퓨고 T2가 가습기 메이트인데, 이 옥시 싹싹 그룹과 세퓨 그룹에서는 굉장히 호흡수가 빨라지는 그런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급기야는 이 PHMG 익스포저 그룹에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13주까지 동물들을 관찰하려고 했으나 약 10주 정도의 동물들이 도저히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실험 동물 윤리 때문에 동물의 체중이 너무 현격하게 빠지면은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계획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도살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세크리파이스를 하게 되는데 10주 만에 세크리파이스를 하게 되었고요. 세퓨 같은 경우도 이제 13주 스케줄이 되었으나 한 7주 만에 동물을 세크리파이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변화를 저희들이 관찰한 건데요. 체중 변화는 이제 PHMG 그룹과 세퓨 그룹에서 현격한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 음식 섭취량도 뭐 현저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변화를 나중에 세크리파이스한 후에 저희들이 관찰을 하였는데요. 몇 가지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인터루킨 1베타나 또는 또 이 섬유화에 되게 중요한 지표인 파이브로넥틴의 유전자 변화가 아주 유의하게 이렇게 관찰이 되었었고요. 부검 당시에 이제 렁을 이렇게 보니 왼쪽은 컨트롤 그룹이고요. 오른쪽 그룹은 세퓨를 익스포저한 그런 그룹에서 얻어진 렁 샘플인데요. 렁이 이렇게 부푼 상태로 이렇게 샘플이 되었어요. 이게 렁이 원래는 저희가 부검을 하고 나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이제 시셔로 이렇게 딱 절단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절단을 하게 되면 렁에서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왼쪽처럼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오른쪽 걸 보면은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마치 풍선을 불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빵빵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에어웨이 말단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막혀서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에어웨이의 어떤 변화를 이제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히스토패설러지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게 컨트롤 그룹인데요. 컨트롤 그룹과는 달리 익스포저한 그룹에서는 되게 다양한 그런 병변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주된 병변으로는 뭐 염증 세포들이 이제 침연돼 있거나 또는 그 하이퍼플라시아가 관찰되거나 또는 기관 내에 어떤 산출물들이 관찰되거나 또는 기관 상피 세포가 탈락이 되거나 등등의 다양한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PHMG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세퓨 그룹에서 공이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저희들이 정리해 보면은 이제 PHMG 그룹, 그다음에 세퓨 그룹에서는 PGH 그룹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임상 증상도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히스토패설러지에서도 이런 섬유화까지 이르는 그런 소견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얻어진 그 히스토패설러지 슬라이드는 실제 그 가습기 살균제 환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병원,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아산병원에 있는 샘플되어 있는 그런 조직병리 슬라이드와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그런 히스토패설러지컬 파인딩스를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PHMG 그다음에 CMIT, MIT에 대한
뭐 다양한 연구들이 쭉 진행해 왔고요. 그 PHMG 오늘은 이제 PHMG 포커스를 할 건데 현재도 CMIT, MIT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독성 영향 조사 평가와 관련된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를 지정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쭉 하고 있어요. 그 몇 가지 PHMG와 관련된 저희들이 파블리시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가습기 살균제를 익스포저 했을 때 나타나는 발생되는 공기 중의 입자의 분포를 저희들이 나타낸 거고요. 한 3주 정도 익스포저하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했을 때 한 100나노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이제 파티클 크기가 아까보다 좀 커졌죠. 아까보다 커진 이유는 고농도 익스포저를 하다 보면은 파티클 농도가 점점 파티클의 다이아미터가 커지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처럼 좀 더 희석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이 파티클 사이즈가 좀 더 작아서 그 세포 영역 축적이 아주 많이 예상되는 그런 크기들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농도는 한 1.5mg per 세제곱미터로 익스포저를 하였고 똑같이 호흡수를 저희들이 측정을 했을 때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호흡수를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체중이 감소하였고요. 그 다음에 long weight가 그 PHMG 에어로졸 익스포저 그룹에서는 현저하게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인터루킨 1베타나 인터루킨 6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현저한 증가들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파이브로넥틴과 같은 그런 유전자의 그 현저한 증가를 역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히스토패솔로지컬한 파인딩스에서는 염증과 익스포저 그룹에서 보면 애니멀 아이디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는 대조군이고요. 7번부터 12번까지는 PHMG 에어로졸을 익스포저한 그룹인데 여기에서는 인플라메이션과 파이브로시스와 관련된 소견들이 현저하게 관찰되었고요. 그 사진들을 보면 뭐 포미 히스토사이트라든지 뮤커스 플러그도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에 에트로피라든지 네크로시스와 관련된 히스토패솔로지 파인딩스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 MT 스테이닝 여기는 MT 스테이닝이 지금 없는데 MT 스테이닝 결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폐 실질 부위에 스테이닝이 되는 그런 파이브로스와 관련된 그런 성분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속 연구에서는 동물 애니멀 CT를 저희들이 찍어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동물의 폐의 CT 사진이고요. 왼쪽은 가습기 살균제 환자의 CT 사진인데요. 보면은 이제 GGO 패턴들이 보이고 그 페리페럴 영역에 이렇게 하얀 그 쌀알과 같은 그런 노즐들이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사람의 방사선 속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물의 CT 사진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재현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CD 이 사진은 사람의 조직병리 소견인데요. 사람에서 나온 그 조직병리 사진과 여기 이제 F는 동물의 폐에서 얻어낸 히스토패솔로지 사진인데 굉장히 유사한 그런 병변들이 재현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들은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익스포저가 끝난 후에 그 익스포저를 중단시키고 그 변화가 어떤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속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정도 PHMG를 이놀레이션을 시키고요. 그 이후부터 중단시키고 24주까지 익스포저를 중단한 후에 저희들은 이제 리커버리 피어리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동물의 여러 병변들을 이제 관찰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세크리파이스 할 당시에 이제 혈액을 샘플해서 혈액학적 검사와 혈액 생화학적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리고 장기를 이제 뽑아서 주로 폐와 관련된 여러 병변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험할 때 사용한 그 에어로졸 익스포저 컨센트레이션은 0.15mg per 세제곱미터에서부터 1.6mg per 세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익스포저를 하였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높은 농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만 돼도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면은 0.05 밀리그램 per 세제곱미터죠. 그 정도만 돼도 매우 높은 농도죠. 매우 높은 농도인데 그 농도보다도 이제 높은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렇게 높은 농도로 이제 익스포저를 이제 하였고요. 그러면 실제 휴먼 익스포저와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오늘은 자료는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습기 사용 패턴을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방 안에 한 귀퉁이에다가 이제 가습기를 틀어놨어요. 가습기 살균제를 집어넣고 가습기를 틀면은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습기가 공기 중으로 물방울들을 계속 분사를 하겠죠. 물은 증발하고 그 안에 있던 PHMG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은 계속해서 어떤 입자들을 이제 만들겠죠. 그 입자들이 공기 중에 이제 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겨울철 방 안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계속 익스포저가 되면서 이 공기 중에 이 입자들이 계속해서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실제로 그 실험실 챔버에서 아까 이제 제 챔버를 보여드렸잖아요. 챔버에서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으면서 어느 정도 농도로 포화되는지를 그렇게 조사를 하였을 때 1.6mg per 세제곱미터까지 포화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 사람이 사는 방은 볼륨이 더 크니까 그것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있다는 가정하에 이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습기를 틀어놓은 집에서는 또는 주로 호흡기 환자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습기를 사용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가습기가 이렇게 하얀 김이 나오잖아요. 김이 나오면은 그 김이 얼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될 정도의 환경에서 그런 사용 방법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이 1.6mg per 세제곱미터보다도 훨씬 고농도의 가습기 살균제 농도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가습기를 직접 틀어놓고 그 하얀 김이 사라지는 그 끝부분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검출하였을 때 이 수 밀리그램 per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도가 검출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뭐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높은 농도가 아니냐. 제가 초반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말씀드리면서 미세먼지는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정도면 굉장히 나쁨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나쁜 상황에서 실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실제 사람한테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그런 농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했고요. 역시 이제 체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중을 쟀고요. 체중은 익스포저 그룹에서 도즈 디펜던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였고 이제 혈액 학적 검사에서 이 RBC나 HGV 그다음에 그 레티쿨로사이트들의 변화 그리고 에오시노필 또 바소필 이런 것의 변화가 익스포저 시키는 동안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익스포저를 중단시킨 다음에 한 이제 4, 3, 12, 3개월이 3주죠, 3주. 3개월이죠. 12주면은 3개월이니까 3개월 정도까지도 그 변화가 이제 일부 지표에서는 남아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4주면 6개월이니까 6개월 정도 후면 이런 지표의 변화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PT라는 지표는 PT라는 지표를 보면은 이제 분명하게 현저하게 이렇게 증가를 12주까지 하고 있었죠. 그리고 24주에는 그 지표의 변화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혈액 생화학적 분석에서도 ALT 또 그다음에 번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이런 지표에서는 뭐 익스포저를 중단하고 나서 그리고 4주 또 어떤 지표에서는 12주까지도 변화가 있었고요.
모든 변화들은 24주에 거의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기 무게 변화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피추애터리 글랜드와 리버 이런 것들은 장기의 무게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글랜드에서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이무스와 같은 그리고 스플린과 같은 그런 면역 장기에서도 현격한 변화가 있었고 키드니에서도 그런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렁에서는 뭐 가장 뚜렷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토패설로지 파인딩인데요. 그 익스포저를 중단한 다음에 이제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에서 모두 조직병리학적 소견들이 많이 관찰이 되었고 이런 변화가 4주, 그다음에 12주, 24주로 가면서 점점 병변이 중증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가장 고농도군의 24주 데이터가 없는 것은 중간에 동물들이 다 사망해가지고 그 24주까지 가져갈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익스포저를 중단해서 리커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중증으로 발전해 나가고 급기야는 고농도군에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는 결과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병리 소견으로 봤을 때에도 마크로파지의 그 침윤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여러 변화들 그리고 엠피세마 그리고 파이브로시스 이런 것들이 용량 상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PHMG에 대한 그 폐섬유화를 연구하던 중에 원래 이제 이런 동물 모델 가지고 하는 섬유화 연구에서는 그 블레오마이신이라는 그런 이제 항암제죠. 이 항암제를 이용해서 렁 파이브로시스 모델을 만드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블레오마이신 인듀스 렁 파이브로시스 모델하고 어떻게 같은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블레오마이신으로 유도된 렁 파이브로시스 모델을 만들고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어요. 연구를 수행했을 때 뭐 매크로페이지의 어떤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뉴트로필의 변화나 림포사이트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히스토패설러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시관 변화에 따라서 이런 병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려고 했는데요. 블레오마이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째 인플라메이션이 가장 활발하고 2주부터 섬유와 관련된 변화가 시작됐을 테고 한 4주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변화가 그 섬유화 변화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근데 이 PHMG와 관련된 인플라메이션과 파이브로시스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들이 쭉 관찰을 하였는데 블레오마이신 모델에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증의 정도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HMG와 관련된 병증의 변화도 동반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이 연구에서는 28일까지 이제 변화를 본 거죠. 그래서 그 히스토패설러지 스코어를 봤을 때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블레오마이신의 그 병태 진행과 관련된 변화들을 재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PHMG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조직병리 소견상으로는 뭐 커다란 차이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뭘 했냐면은 사이토카인 어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이토카인들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하였고요. 블레오마이신과 PHMG에서 비교를 하였는데 그 두 가지 변화에서 뭐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같이 변하기도 하고 같이 안 변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변화들을 보였는데 이런 걸 카테고리를 서로 이렇게 그룹화를 해서 비교해 본 결과 두 개의 염증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 파이브로시스의 패턴이 조직병리학적인 소견과 사이토카인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연구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해서 이 PHMG가 렁의 시비어한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시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포의 그 멤브레인 인테그리티를 디스트럭션 시켜서 사이토톡시시티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인듀스돼서 독성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PHMG 포스페이트는 굉장히 캣 아연이 리치한 그런 폴리머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포지티블리 차지된 그런 분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포의 표면은 네거티브로 차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셀 표면에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 셀 표면을 이렇게 망실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파괴가 되고 세포막이 파괴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가 손상을 입겠죠. 이제 그런 세포 독성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중크와 관련된 패스웨이가 중요하게 동작을 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뭐 이런 연구들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전 스터디에서 4주까지만 저희들이 관찰을 했는데 4주 이후의 변화를 4주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그 관찰을 쭉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주 이후에 10주까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주로 long weight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long weight가 블루마이신이 맨 오른쪽 바인데 컨트롤 수준으로 그러니까 1주, 2주, 3주 이렇게 가면서 롱웨이트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4주가 되면 컨트롤 수준으로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PHMG 그룹의 경우에는 1주부터 10주까지 그 롱무게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스토패설러직 파인딩을 보면 맨 오른쪽에 이제 패널을 보시면 블레오마이신 패널을 먼저 한번 보면은 컨트롤 대비 1주 때 이 염증성 염증 세포들의 침윤이 관찰이 되다가 2주, 3주로 가면서 이제 섬유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4주 이후에 10주에 관찰을 했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PHMG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병리 소견이 10주가 되었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병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MT 스테이닝에서도 10주에서도 이 파이브로시스와 관련된 그 스테이닝이 유지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조직병리 소견을 저희 다 더해가지고 나온 소견들 다 더한 거죠. 이제 한번 스코어링을 해봤는데 스코어 나온 걸 다 더해봤는데 블레오마이신 경우에는 인플라메이션과 파이브로시스 모두 1주짜의 변화가 2주, 3, 4주로 가면서 숫자가 증가했다가 10주로 가면서 그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PHMG의 경우에는 10주에서도 염증과 파이브로시스와 관련된 스코어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런 손상 기전을 조금 더 관찰하기 위해서 뭐 실험을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놀레이션이 아니고 기존의 점적 투여 방법을 이용해서 뭐 투 도스에서 한 2주 가량 한 3회 정도를 익스포저를 한 다음에 세크리파이스에서 손상 기전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였고요. 그 결과로 봤을 때에는 염증과 관련된 세포는 호중구와 호상구가 모두 다 이렇게 증가를 했고 용량상과적 증가를 보였고 인터루킨 17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면 사이토카인 중에서 인터루킨 4의 변화는 없었는데 5와 13의 변화는 현저하게 보였고 인터루킨 17과 관련된 변화를 이제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에오시노필 그다음에 뮤코스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히스토패설러지에서 관찰되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이제 저희가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서 그 PHMG 손상 기전을 이제 예측해 보고자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플라메이션, 뭐 MAPK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의 변화도 보이고요. 그리고 잭스텟, 파이브로시스, 뭐 하이포플라시아,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인터루킨 17과 관련된 그런 변화가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앞에서 보인 그 인터루킨 17 그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TH2와 관련된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봤더니 액티베이션이 뭐 되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인터루킨 17, TH17에 의해서도 인터루킨 5나 13들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터루킨 5나 13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에오시노필이 증가한 이유는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TH2는 액티베이션이 안 됐지만 TH17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TH17 패스웨이는 매우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터루킨 17과 관련된 시그널링 패스웨이 상의 유전자적 변화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뭐 잘 결과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과 관련되어서 관련된 그런 실제 단백 지표들을 확인을 쭉 해본 결과 너무 다 관련성 있는 변화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PHMG 손상 기전을 이제 예측을 해보면 PHMG 손상에 의해서 뭐 상피 손상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진행이 되고요. TH7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그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P38이나 어크, 그다음에 스탯3, NF-카파비와 관련된 패스웨이를 경유해서 에오시노필을 리크루트하고 뉴트로필을 리크루트해서 염증성 손상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런 MUC5A나 5B와 같은 그런 매개인자를 통해 가블리셀을 증가시키고 뮤커스 하이퍼시크리션을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에어웨이 인플라메이션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해서 지금 현재 투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억셉트는 이제 안 돼 있고요. 지금 시간이 얼추 많이 지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는데 그냥 뭐 한 2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모델이 이제 파이브로시스 치료제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동물 모델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PHMG의 그 파이브로시스 IPF죠. IPF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닌텐다닙을 인가했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일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닌텐다닙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데이터를 이제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올레익 엑시드라고 하는 이걸 이제 항염증 물질로 개발한 연구팀이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가져다가 이 PHMG로 유도된 그 염증과 섬유화 모델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인가를 시켰을 때 그 이 올레익 엑시드 용량 상관적인 그런 그 렁웨이트의 감소를 확인하고 히스토패솔로지에서도 이런 병증이 감소하는 것들을 이제 용량 상관적인 감소를 하는 것들을 확인했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지표에서도 용량 상관적인 감소를 그리고 섬유화 지표에서도 용량 상관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 IPF 치료제를 개발하는 좋은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짧은 시간에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 약간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은 그 파티클의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들어가는 파티클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사실은 알베올라에 그 독성 효과를 주기 전에 브라운 운동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이즈들이 포션이 약간 그런 사이즈들의 포션도 많은 거 아닌가? 농도가 낮은 경우에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그래서 호흡기까지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런 독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이 파티클의 디스트리뷰션에 항상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박사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파티클 크기를 보여드리면서 그 현재 호흡되는 파티클이 폐 안에 어떻게 침착되는지를 그 예측하는 그런 연구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많이 됐는데요. 예. 그중에서 MPPD 모델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모델을 보면은 파티클 크기가 한 10나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0나노, 70나노 요 정도 크기가 알베올라 침착 분율이 제일 큰 걸로 되어 있어요. 제일 큰 걸로 되어 있고 그거보다 작아서 10나노보다 작아지면 알베올러스 영역의 침착은 별로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되튀어 나가는 분율이
뭐 그 분율은 항상 5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음. 대부분이 이제 트라키오 브론키올 영역이나 또는 헤드 에어웨이 영역에 많이 침착이 되고 또 뭐 많은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나노 이하의 입자들은 알베올라 영역에 굉장히 침착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침착 분율이 한 40에서 50% 정도예요. 한 절반은 밖으로 빠져나가죠. 절반은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근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것은 가습기 살균제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패솔로지로는 IPF와 마찬가지의 패솔로직한 변화를 보인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테스트까지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익스포저를 해서 그 뉴트로필의 기여가 굉장히 큰 그런 손상이고요. 뭐 이런 손상은 애큐트하게 화학물질이나 뭐 독성물질을 흡입했을 때 잘 벌어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섬유화가 소견이 이제 보인다고 해서 이게 실제 사람의 IPF와 뭐 많이 닮았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용량 상관적인 변화를 보고 매우 낮은 용량,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익스포저하는 용량의 거의 한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용량으로 저희들이 쭉 익스포저를 하니까 한 7주, 8주 정도까지는 저희 계속 이제 2주마다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히스토패서를 계속 관찰을 하는데 변화가들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유전자를 보면 유전자들은 일부 움직이지만 뭐 유전자는 뭐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제로 뭔가 이렇게 프로틴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발현들이 잘 안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한 8주 이상 지나면은 갑자기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약간의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염증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근데 섬유화가 갑자기 진행되는 걸 봐서 야, 이런 거는 사람 IPF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실제 보고되는 사람 IPF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뭐 없거나 상당히 이제 마일드하거나 그러면서 어,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온셋돼서 중증으로 진행해 버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동물 모델 그런 이제 병증 발현 패턴을 되게 관찰할 수가 있어서 저는 요새 어떤 가설을 갖고 있냐면 네. 이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여러 화학물질들을 노출당하고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저용량으로 계속 그 노출이 되다가 이런 자극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섬유화나 이런 중증 폐손상의 온셋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때 가만히 보면은 알베올라 마크로페이지의 그 폴라리제이션이 네. 이 PHMG를 주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변하는 게 알베올라 마크로페이지의 폴라리제이션이 점점점 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세크리파이스 할 때 그 브론코 알베올라 라바지를 해서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안 보일 때는 다른 이뮨 셀들은 안 들어오고 마크로페이지들만 있거든요. 얘네들의 폴라리제이션을 저희 체크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M1 페이즈가 좀 일부 있고 M0 페이즈하고 두 개가 혼용돼 있어요. 그러다가 아직 병증이 온셋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M2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M2 지표들이 점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온셋이 되면서 M2가 갑자기 확 증가하고 도미넌시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물론 모든 화학물질이 다 그런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미세먼지도 그 알베올라 매크로페이지 셀라인에다가 이렇게 쳐보면 M2 페이즈의 마크로페이지 폴라리제이션 파퓰레이션이 증가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도 여러 가지를 해보면 어떤 화학물질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2 폴라리제이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화학물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노출이 되지만 그 중에 어떤 화학물질들은 이렇게 이제 이 정상 상태에 존재하는 알베올라 매크로페이지의 폴라리제이션을 변화시키고 이런 놈들이 갑자기 어떤 뭐 자극을 받거나 약간의 염증성 손상을 입었을 때 급격하게 뭐 염증성 손상이나 아니면 파이브로시스와 관련된 그런 패스웨이를 촉발 액티베이트 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가설을 갖고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처음에 주셨던 말씀은 보면 일종의 역치가,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를 어그라베이션 시키는 역치가 있다고 보이는 동물 실험 결과들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트리거로 작용하는 딱 그 도수가 되면 이 파이브로시스가 진행이 되면 그 속도는 사실은 막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거는 그 전에 마크로파지의 폴라리제이션과 관련성 있는 거다. 이런 가설을 갖고 계신 거네요. 맞죠, 박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지금 근데 저희 네네네. 가설이고요. 일부는 네. 저희들이 지표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가설이에요. 정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설 자체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가설이 흥미롭게 들어왔고요. 지금 저희도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IPF가 사실은 저희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질환인데, 가습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직업적 요인으로도 매우 중요한 질환인데 요즘 저희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 IPF랑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박사님 주셨던 가설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데, 누출 후 발생까지의 잠복기가 생각보다 짧은 것 같다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일정 정도의 스레스홀드를 넘는다고 한다면 파이브로시스가 확 진행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생각이 지금 디스커션 하면서 좀 들었는데, 의견 나누면서 박사님 의견은, 잠재기에 대한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 잠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베올라 매크로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당히 지금 이 PHMG와 관련돼서는 TH17 액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럼 이제 네. TH17 액티베이션은 당연히 이제 그 우리 면역세포 T셀 이런 것들과도 이제 관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잠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인자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알베올라 매크로페이지와 그다음에 이 T세포의 어떤 액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내에서 바뀌어 가는지와 관련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동물 실험과 관련된 지표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매우 혹시 흥미롭고, 제 가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같이 어, 이것저것 어, 해볼 수 있으니까. 너무 확 재밌었네요. 약간 이제 그런 IPF 워낙 알려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누적 노출량이 중요한 것이냐, 잠재기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약간 이제 가습기 살균제처럼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PHMG 같은 성분이 특이하게 그런 방식으로 빨리 파이브로시스를 진행시켰던 거냐, 이것은 화학물질의 특성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거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게 일단 저도 오래간만에 보다 보니 궁금했는데,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렁의 파이브로시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이뮤놀로직한, 인플라마토릭한 체인지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지금 실험을 통해서 의심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면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독성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흡입 독성이나 호흡기 독성은 저희 쪽에도 중요한 파트여서요. 보면은 윤진아 교수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네, 수련 과정에 독성을 쓸 수도 있고, 혹시 저희 연구자들이나 이렇게 연구소 방문 소개 이런 거 혹시 가능하실지, 되게 이렇게 앞으로 교육을 염두에 두시는 윤진아 교수님의, 예, 네. 질문 있으셨습니다. 네. 윤진아 교수님이 요청하시면 200% 가능하고요. 어, 윤진아 교수님이 아니시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 뭐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진아 교수님 오늘 원래 이규영 박사님 추천해 주시고 오늘 강의 섭외해 주시는데 애써 주신 게 윤진아 교수님이신데, 오늘 외부 일정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저장 맡게 된 거고요. 그래서 윤진아 교수님 섭외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 본격적인 독성학 관련한 걸 공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어렵거든요. 호흡기 독성, 흡입 독성이 특히 더 어려운데, 박사님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예전에도 그 성균관대학교나 뭐 이런 데에서도 네, 이렇게 독성학 강의 때 제가 가서 이렇게 특강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저희 어떻게 흡입독성 실험이 진행되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너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노출 챔버라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진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뭐 어떤 챔버에, 물론 동물 실험에 직접 참관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은 이제 실험 장치를 보면은 아 이게 동물이 어떻게 마운트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네. 나중에 사람 연구 디자인할 때에도 이 동물이나 세포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같이 연관시켜서 연구를 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적극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중요한 성과를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네, 그러네요. 지금 송한주 교수님 다른 종류의 독성 물질에 관한 연구 진행하시는 거 있으시냐고. 가습기 네, 살균제. 네. 제가 여기 흡입독성 이쪽에 와서 뭐 그 전에는 제가 좀 다른 걸 했었는데 그 전에는 MRI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뇌하고 심장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저 연구소에 왔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흡입독성 연구를 쭉 했는데 이제 한 70종, 80종 정도 화학물질 흡입독성을 했나 봐요. 이제 음. 그러다가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하고 미세먼지, 음.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세 개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게 아니라 이것도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음.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 PHMG하고 CMIT, MIT 이 두 개에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신동물에게 익스포저해서 그 이렇게 2세대에 미치는 음. 그런 영향을 보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미세먼지도 되게 다양한 미세먼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저희들은 이제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를 저희 실험실에서 그 미세먼지 재현 장치를 직접 셋업을 해서 일정한 조성을 갖는 미세먼지를 만들어서 이걸 좀 연구에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동물에게 이 미세먼지를 익스포저해서 나타나는 그런 만성 영양에 미치는 영향, 독성학적 영향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보는 거는 저희들은 주로 호흡기를 많이 보지만 그러면서 나오는 샘플들은 뇌도 있고 신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뇌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흡입이 되면은 뇌로 가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요 앞에 올팩토리 너브를 타고 브레인으로 직접 가는 그런 다이렉트 패스가 있는가 하면은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전신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BBB 그다음에 이제 뇌로 가는 그런 두 가지 패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흡입을 시키고 또 기관 내 점적 투여를 시키면 기관 내 점적 투여는 요 이 상기도 다이렉트 패스는 블락한 상태로 물질이 뇌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했을 때 흡입을 시켰을 경우에는 뇌로 상당히 많이 가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컨버스천 미세먼지가 네네. 이 기관 내에 노출을 했을 때는 뇌에서 잘 관찰이 안 되고 주로 이제 BBB하고 그 뇌의 실질 사이에 있는 CSF가 통과하는 네네. 그 네네. 수관에 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얼라인해서 요 음. 수관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글리아셀의 엑슨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 실질 부위로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이드 플렉서스가 되게 비대해 있고 네네. 벤트리클이 되게 팽창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음.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흡입을 되는 경우와 아니면은 전신 서큘레이션 되는 경우가 좀 이렇게 체내 거동이 달라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음. 동시에 이제 미세먼지를 동물에게 노출시키고 태반이나 태아, 그다음에 이제 산자와 관련된 연구를 이제 동시에 보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현재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니죠. PS 갑자기 PS가 뭐죠? 무슨 스티렌인데? 프로필렌 아니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PP와 PS 이 두 네네. 가지 물질을 저희들이 흡입 노출을 해서 동물의 호흡기는 현재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이제 뇌나 뭐 다른 타장기의 영향은 잘
아직은 이제 관찰하지 못했는데 현재 미세먼지나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에서 보는 메소돌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플라스틱 미세 입자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게 미세 플라스틱은 되게 사실 저는 플라스틱은 워낙 고분자량의 안정된 화학물질이니까 아무리 사이즈가 네네. 작더라도 아 그런 영향을 줄까? 이런 고민들이 살짝 있었는데 궁금증이 살짝 맞습니다. 네 영향을 그러네요. 별로 안 줄 것 같다고 저도 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최근에 저희는 이제 경구 익스포저를 음. 하지 않는데 그 네네. 최근에 뭐 논문도 많이 나왔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경구 섭취를 시켰더니 음.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형광을 레이블해 갖고 미세 플라스틱을 경구 익스포저를 했어요. 그랬더니 브레인에서 그것을 검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GI 트랙트에서 흡수가 일어나서 전신 서큘레이션, BBB 그리고 이제 뇌로 가는 그런 경로를 갖고 있겠죠. 이런 음. 경우에 미세먼지는 저희가 보는 미세먼지는 주로 카본 입자인데 얘는 이제 플라스틱 입자는 카본하고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입자는 BBB를 잘 통과해서 브레인으로 잘 간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음. 그리고 그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행동 검사 이런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애큐트한 익스포저에서도 그 행동 검사 예를 들면 뭐 미로 테스트라든지 뭐 장소 회피 테스트라든지 뭐 그런 검사들 있잖아요. 뭐 음. 메이스 테스트라든지 그런 네네네. 검사에서 유의한 그런 변화들이 보인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임상 샘플에서도 뭐 혈액 내에서도 플라스틱 검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동물에게 익스포즈를 해서 각 장기에서 이런 플라스틱들이 검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재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박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버린 걸 몰랐네요. 연구 주제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었고요. 저희도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연구 아이디어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오히려 저희가 배울 게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윤진아 교수님한테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강의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해 주시고 너무 재밌는 연구 주제들 되게 주셔 가지고 이경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윤진아 교수님 한 말씀 하실래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잘 들었습니다. 조금씩 듣다가 이렇게 풀로 들으니까 이기용 박사님 정말 저희 쪽 분야 연구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빅데이터가 쌓여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또 근로자의 보상이라든가 환경성 질환의 보상을 동물 실험으로 하셔서 한 몇십 년 앞당기신 굉장히 귀중한 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그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듯이 저는 사실 그 실제로 뭐 사람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지를 좀 알고 그거를 이제 동물이나 세포 수준에서 독성 연구로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이제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사람한테 관심 있는 부분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윤진아 교수님 맨날 말만 그 이제 직업성 뭐 의학회 이렇게 한번 초대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초대를 안 하고 오늘이 처음인데 나중에 그 학회 오프라인 학회에서도 한번 가서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한번 얼굴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조만간 얼굴을 뵙고 다양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고생 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